설이나 여긴 오래 있지 마라. 내 엄마 곁이 안전하지 않다. 아버지가 저를 이만섭한테 팔려고 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미안하다. 설이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설인이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 발을 디딘 것은 20년 만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바라보니 어릴 적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4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절의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자갈길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설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불과 석 달 전 서울에서 벌어진 그 이상한 일 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설인이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죠.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비는 길거리였는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의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한설인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두꺼운 갈색 봉투를 설인의 손에 쥐어주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설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자꾸만 떨렸거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집에 돌아가서 봉투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설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속 아버지는 설인을 어깨에 태우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향 마을의 느티나무였어요. 설인이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들도 모두 아버지와 설인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바닷가에서,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쪽지를 펼쳐본 설이는 더욱 놀랐어요.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어요. 설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 한춘호는 설인이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한은주가 말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했었어요. 어린 설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니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설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설이는 계속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진짜 사진이었어요. 포토샵으로 조작한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설인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설인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고향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마침 남편 김재호와의 이혼 소송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장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혼하고 잠시 머물러야 해서요. 설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을 입구에 도착한 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맑고 차가운 바람이 폐 깊숙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다만 집들이 좀 더 낡아 보이고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았죠. 송림당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한옥으로 지어진 제법 큰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오색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마당에는 굿할 때 쓰는 장구,
꽹과리북 같은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나무로 된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한은주가 마당 한쪽에서 하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67살이 된 어머니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은주가 천천히 돌아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상심을 되찾고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아,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한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혼했다며? 그럴 줄 알았다. 그 남자 처음 봤을 때부터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이더라. 서린은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쿵했지만 참았습니다. 원래 한은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고 무엇보다 무당으로서의 권위를 중시했죠. 어릴 때부터 서린에게도 엄격했어요. 한동안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네 방은 그대로 있다. 알아서 해라. 한은주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서린은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예전 그대로였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중학교 때 읽던 소설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대학 합격 소식을 알리는 신문 스크랩이 누렇게 변색된 채 붙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고등학교 교복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짐을 풀면서 서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함께 저 산에 도토리도 주우러 가고 나물도 뜯으러 갔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서린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맛이었죠. 내일부터 굿 준비 도와줘. 다음 주에 큰 굿이 있어. 한은주가 말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어머니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오랜만에 고향의 밤 공기를 마시며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서린은 굿집 마당에 발을 디디며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실 끝까지 파헤친다. 고향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어머니 한은주의 일을 도우며 조심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한은주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굿 준비를 하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서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거든요. 서린아, 장에 좀 가줄래? 굿에 쓸 과일이랑 떡 사와야 해. 한은주가 시장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어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서는 길이라 마음이 좀 편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왠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마을 장터는 예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몇 명 안 되었고 물건의 종류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서린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사면서 마을 사람들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린이 맞지? 어머, 많이 컸네. 이제 결혼도 했다며? 과일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네, 그런데 이혼하게 되어서 잠시 고향에 왔어요. 서린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겠다. 그래도 네 어머니 곁에 있으니 다행이야. 할머니가 사과를 한 개 더 넣어주며 말했어요. 서린이 장을 다 보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굽은 모습, 무엇보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며 걷는 그 특징적인 모습 말입니다. 설마, 서리는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한춘호의 모습이 틀림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어 보였지만 그 뒷모습은 서린의 기억 속 아버지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뒤쫓았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그 사람은 마을 외곽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예전에 폐가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죠. 서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간 곳은 정말 허름한 오두막이었어요. 지붕은 함석으로 대충 덮여 있었고 벽은 나무 판자로 성기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그리고 서린 앞에 나타난 사람을 본 순간 서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한춘호였거든요. 69살이 된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옷도 너무 낡아서 기워 입은 자국이 여러 곳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서린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서린아, 한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어쩜 여기까지? 아버지, 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살아계셨구나. 왜 연락도 안 하고. 한춘호는 서린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정말 초라했어요. 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구조였는데 가구라고는 낡은 이불 몇 장과 작은 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앉아라. 한춘호가 방석을 내밀며 말했어요. 네가 올 줄은 몰랐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서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춘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린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린아, 여긴 오래 있지 마라. 내 엄마 곁이 안전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춘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방 한쪽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왔어요. 이걸 보고 가거라. 그리고 절대 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지역 유지 이만석, 살인 사건 무혐의 처분. 기사는 20년 전 날짜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만섭이라는 사람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은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만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하는 주의 단골 손님 중에 이만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살집이 좀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굿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아버지, 이 이만섭이라는 사람이. 서린이 말하려는데 한춘호가 손으로 막았어요. 더 이상 묻지 마라. 위험해. 한춘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냥 서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춘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린아, 내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나까지 미워하게 될 거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만섭은 이 마을의 실력자야.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람이지. 한춘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네 엄마와. 바로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춘호는 깜짝 놀라며 서린에게 손짓했어요. 어서 뒷문으로 나가라. 빨리.
한춘호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서리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급히 뒷문으로 나갔어요. 뒷문을 나서자마자 앞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야, 있나? 굵직한 목소리였어요. 서리는 숨을 죽이고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엿보니 키가 크고 살집이 있는 할아버지가 오두막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단골 손님 이만섭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만섭이? 한춘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너 딸이 돌아왔다며? 이만섭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 게 네 상관인가? 한춘호가 대답했어요. 상관이지. 아주 큰 상관이야. 이만섭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옛날 일을 들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이는 아무것도 몰라. 한춘호가 말했어요. 그래야만 해. 알았지? 이만섭이 말하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리는 이만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문을 잠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서린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분명히 아버지와 이만섭,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에 휘말린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한은주가 마당에서 서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나? 오래 걸렸네. 한은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장이 좀 복잡해서요. 서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주의 예리한 눈빛을 보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서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만섭과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만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평상시처럼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아버지 한춘호와 이만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 한은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서린아, 오늘은 제대로 굿 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한은주가 아침 일찍 서린을 깨우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40이 넘었으니 이런 걸 알아둬야 해.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구세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어머니와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한은주는 서린을 재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재단에는 여러 신상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과일과 떡, 술 등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무당의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야. 한은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거지. 그런데 그러려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해. 무슨 능력이요? 서린이 물었어요. 신령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피로 이어지는 거거든. 한은주의 눈빛이 서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서린은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마치 자신에게 무당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아버지 꿈을 꾸는 거야? 한은주가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어요. 서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네가 잠꼬대하는 거 들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한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죽은 사람 꿈꾸는 거 아니야? 서리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어릴 적 기억이 꿈에 나와요. 그게 뭐 특별한 건가요? 한은주는 서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오후 서린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문도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으로 들여다봐도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서린은 주변을 둘러보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서린은 어떤 넓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둥둥둥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둠 속에서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손에는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린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서린이 꿈속에서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칼을 높이 들고 서린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둥둥둥둥, 마치 귀가 터질 것 같은 소리였어요. 서린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서린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 어딘가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둥둥둥.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북소리였습니다. 설마 꿈이 계속되는 건가? 서린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소리는 제단이 있는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제단 방문을 열어보니 한은주가 혼자 앉아서 작은 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어서 방 안이 어둡고 신비로웠어요. 엄마, 서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은주가 돌아봤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린아, 왔구나. 한은주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낮고 신비로웠어요. 내가 올 줄 알았다. 엄마, 이 시간에 왜 구슬? 서린이 말하려는데 한은주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신령님이 말씀하시고 계셔. 한은주가 다시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서린은 어리둥절했지만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은주는 눈을 감고 북을 두드리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혈육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죽었다고 해도 산자와 죽은 자의 끈은 이어져 있어. 한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한은주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서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린아, 너한테는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어. 부정할 수 없는 거야. 무슨... 서린이 말하려는데 한은주가 일어나서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꿈 계속 꾸게 될 거야. 붉은 치마 입은 여인, 칼, 북소리. 이 모든 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야. 한은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서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정확히 말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거든. 네 나이 때 말이야. 한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당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 그날부터 서린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 번쩍이는 칼, 그리고 천둥 같은 북소리.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깰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집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이었어요. 아무도 치지 않는데 북이 스스로 울리고 제단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밤중에 누군가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내 피 때문이야. 한은주가 서린에게 말했어요. 무당의 피가 깨어나면서 생기는 일들이지. 받아들여야 해.
서리는 처음에는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환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한은주의 굿과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서린이 꿈에서 본 동작들을 한은주가 굿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무당의 능력인가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신령들이 너와 소통하려고 하는 거야. 거부하면 더 고생하게 돼. 한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무당의 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조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꿈은 계속 반복되었고 기이한 현상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세계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 무당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서린이 한은주에게 말했습니다. 한은주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피는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 서린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무너뜨리려면 어머니 세계부터 들어가야지. 무당이 되는 것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 이만섭과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은주는 그날부터 서린에게 굿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치는 법, 춤추는 법, 신령과 소통하는 법까지. 서린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모든 걸 빠르게 익혔어요. 역시 피가 달라. 한은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되어 어머니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는 이만섭과의 관계를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서린은 처음으로 한은주와 함께 굿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씨 할머니였는데 올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굿을 의뢰한 거였어요. 서린이 북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린의 손을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북소리에 맞춰 몸이 저절로 움직였고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한은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단하다, 서린아. 정말 타고났어. 그날 굿이 끝난 후 김씨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돌아갔을 때 서린은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무당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린이 무당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은주의 제자로서 굿판에 서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한은주가 아침 일찍 서린을 깨우며 말했어요. 제대로 준비해야 해. 누가 오시는데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이만섭 어르신이야. 이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지. 한은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만섭이었거든요. 아버지 한춘호와 뭔가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자주 오시나요? 서린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셔. 벌써 10년 넘게 단골이지. 한은주가 재단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까다롭지도 않아서 좋은 손님이야. 서린은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넘게 단골이라면 아버지가 사라진 20년 전보다는 늦지만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이만섭이 도착했습니다. 70살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걸음걸이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가장 주목한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거든요. 은주야, 잘 있었나? 이만섭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섭 어르신. 한은주가 공손하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제 딸도 함께 굿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만섭의 시선이 설인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설인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아, 이분이 딸이구만. 설인이라고 했나? 이만섭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설인이 인사했습니다. 어머, 아버지 닮았네. 한춘우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만섭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설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만섭이 아버지를 아는 건 당연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를 아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이니까. 이만섭이 대답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지. 한은주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굿 준비를 할까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요즘 사업이 좀 안 풀려서 말이야. 실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어? 이만섭이 말했습니다.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인은 북을 두드리며 이만섭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은주가 춤을 추며 신령과 소통하는 척했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길이 열릴 거라고 하시네요. 이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맞는 말씀이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만섭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혹시 요즘 이상한 일은 없었나? 무슨 이상한 일이요? 한은주가 춤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도는데 죽은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만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 소문은 처음 듣는데요. 한은주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이만섭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죽은 자가 산 자 세상에 나타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 굿이 끝난 후 이만섭이 돈을 건넸습니다. 설인이 보니 꽤 두꺼운 봉투였어요. 일반적인 굿 비용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은주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이만섭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은주 덕분에 마음이 편하거든. 이만섭이 떠난 후 설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그와 어머니 사이에는 단순한 무당과 손님 관계 이상의 뭔가가 있어 보였거든요. 엄마, 이만섭 어르신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는 거예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부자니까 그렇지 뭐. 한은주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착한 분이야. 하지만 설인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굿 비용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설이는 마을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박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설이나 무당 일 배우고 있다며? 네 어머니 후계자가 되는 거야?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설인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네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남달랐거든.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만섭 어르신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양반 이야기를? 오늘 굿을 해드렸는데 뭔가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인아, 너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 마을에서 그 양반 건드리면 안 돼. 왜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거든.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네 집안하고는.
우리 집안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서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였어. 하지만 서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가 만섭이한테 재산 다 빼앗기고 쫓겨난 거야. 그때 네 어머니는 그 사람 편을 들었지. 서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일이야. 네 아버지가 땅 문제로 만섭이와 다퉜는데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마을을 떠나야 했어. 그런데 네 어머니는 끝까지 만섭이 편을 들었거든.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박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서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편이 아니라 이만섭 편을 들었다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이상하다고 했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네 어머니가 워낙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서린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은주와 이만섭, 그리고 아버지 한춘호 사이에는 분명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만섭이 어머니에게 매달 주는 돈이 단순한 굿비용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입막음용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린은 한은주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은주의 방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화장대, 그리고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상용품들이, 두 번째 서랍에는 무당용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 여러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서린이 하나를 열어보니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이만섭이 방문한 날짜들이었어요. 역시 서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만섭이 주는 돈을 어머니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서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보니 한은주의 글씨였습니다. 서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겠지. 하지만 알아야 할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나은 것도 있어.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네 아버지는 그 사람과 거래했다. 널 넘기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막아선 거야. 미안하다. 서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만섭을 가리키는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넘기려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온 서린은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큰 미스터리에 휘말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그 내용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네 아버지는 그 사람과 거래했다. 널 넘기려고 했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린은 결국 직접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오후 늦게 서린은 다시 아버지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한춘호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춘호가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린아, 또 왜 여기까지?
아버지, 저 엄마 편지 봤어요. 서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편지? 저한테 보낸 편지요. 아버지가 저를 이만섭한테 넘기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춘호가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알게 되었구나.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서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앉아라. 이제 다 말해줄게. 한춘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린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년 전 나는 이만섭한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한춘호가 말을 시작했어요. 농사가 계속 실패하고 사업도 망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지. 그래서요? 이만섭이 제안을 했어.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서린이를 자신의 양딸로 삼겠다고 했지. 한춘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린은 충격을 받았어요. 양딸이요? 겉으로는 양딸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만섭의 후계 무당으로 키우려는 계획이었어. 그 사람은 무당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했거든. 한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저를. 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빚에 쪼들려서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 한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네 엄마가 알고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무슨 계획이요? 내가 죽은 척하고 마을을 떠나는 거였어. 그러면 이만섭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지. 한춘호가 설명했습니다. 서린은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거군요. 그래. 네 엄마는 이만섭한테 내가 정말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어. 그리고 대신 이만섭을 단골 손님으로 맞아서 그 사람을 감시하기로 했지. 그럼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 네 엄마는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한춘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를 오해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왜 엄마가 진실을 말해주지? 서린이 물었습니다. 네가 이만섭을 미워하게 될까 봐서였을 거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한춘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서 숨어 사실 거예요? 한춘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서린아, 사실 이만섭이 나를 찾고 있어. 네가 마을에 돌아오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 너도, 네 엄마도. 한춘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린과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한춘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오나? 서린이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라. 빨리. 한춘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린이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앞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만섭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는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춘호야, 오랜만이네. 이만섭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서린은 뒷문 근처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만섭아, 무슨 일로? 한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긴, 네 딸이 마을에 돌아왔다며? 그리고 너를 찾아다닌다고 하던데? 이만섭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린이는 아무것도 몰라. 몰라? 그럼 왜 자꾸 나에 대해 묻고 다니나? 이만섭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이만섭, 제발 서린이는 건드리지 마라. 한춘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숨어서 살 거야? 이만섭이 비웃었어요. 필요하다면 마을을 떠날게. 아주 멀리.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네 딸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만섭이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서린은 위험을 느끼고 급히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산골짜기라 신호가 약했거든요. 춘호야,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야. 이만섭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 서린이 뒷문에서 나타나며 소리쳤습니다. 이만섭과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서린을 바라봤어요. 서린아, 왜 여기서? 한춘호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두세요. 서린이 이만섭에게 말했어요. 이만섭이 씩 웃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부녀가 만나서 뭘 그렇게 이야기했나? 저희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서린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아버지가 왜 20년 동안 숨어 살았는지도 모르겠네. 이만섭이 비꼬았어요. 서린은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하든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서린아, 너는 집에 가 있어. 나는 이만섭 형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 한춘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서린이 고집했어요. 이만섭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권리? 네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제 가족 일인데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가족? 이만섭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네 아버지가 널 돈 때문에 팔려고 했다는 것도 아나? 서린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역시 다 알고 있었구나. 이만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네. 그날 밤은 보름달이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많아서 달빛이 자주 가려졌어요. 서린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마을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강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린은 급하게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강가에 누워있는 시신을 본 순간 서린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로 아버지 한춘호였거든요. 아버지, 서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유가족이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경찰관이 말했지만 서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단순 실족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강에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현장에는 소주병이 떨어져 있었고 한춘호의 몸에서도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에 이만섭과 만났던 일을 생각하면 절대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는 발자국이 2사람 것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 이거 정말 사고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네, 별다른 외상도 없고 타살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족사가 맞는 것 같네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서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이만섭이 아버지를 해쳤다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린은 한은주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한은주는 한춘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담담하시네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야. 이제 와서 슬퍼할 것도 없지. 한은주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린은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린은 우연히 한은주와 이만섭이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입 다물었으니 됐어. 한은주의 목소리였어요. 내 딸만 조심해. 피는 무섭거든. 이만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어머니 한은주와 이만섭의 전화 통화를 들은 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제 입 다물었으니 됐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서린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어머니와 이만섭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서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한은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박할머니, 어젯밤에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설인이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박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던데. 박할머니의 표정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만섭 할아버지와 통화하면서 뭔가 계획한 것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설인이 반쯤 거짓말을 섞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인은 마을의 여러 사람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며칠 지나자 한은주를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은주야,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던데. 네가 남편 죽음에 뭔가 관련이 있다는 둥.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일주일 후 한은주의 단골 손님이었던 최씨 할머니가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은주야, 네가 내 딸 결혼 문제로 점을 봐줬는데 완전히 틀렸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올해 안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딸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최씨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돈 돌려줘.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한은주의 말을 신처럼 믿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설인이 뿌린 의심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은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은주가 갑자기 설인에게 무당일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설인아, 이제 진짜 무당이 되어야 할 때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라도 제대로 해야지. 한은주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설인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설인은 한은주가 외출한 사이에 다시 어머니 방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다가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한은주의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어요. 설인은 아버지가 사라진 시기의 일기를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춘호와 큰 싸움을 했다. 그 사람이 설인이를 이만섭에게 넘기려 한다는 걸 알았다. 절대 그럴 순 없다. 내 딸을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어. 이만섭과 만났다. 춘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다행히 믿는 것 같다. 이제 설인이는 안전할 거야. 설인은 일기를 읽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춘호가 돌아왔다. 설인이가 만났을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다. 이만섭이 춘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춘호가 죽었다. 이만섭이 한 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설인이를 지키려면. 설인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아, 뭐하고 있니? 설인은 깜짝 놀라서 일기를 덮었어요. 엄마, 언제 들어오셨어요? 일기 봤지? 한은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설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봤어요. 한은주가 깊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 알겠네. 엄마, 정말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니? 한은주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설인은 어머니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됐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어. 한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이만섭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은주가 상자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봐.
봉투 안에는 한은주가 서린에게 쓴 진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서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겠지. 나는 평생 너를 지키려고 했어.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비록 실수는 했지만 마지막에는 널 지키려고 했단다. 이제 이만섭과의 마지막 대결이 남았어. 무서울 게 없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니까. 편지를 읽은 서린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했어요. 서린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이만섭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 한은주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주 마을 큰 잔치 때 모든 걸 끝낼 거야. 이만섭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거란다. 한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지. 한은주가 서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한은주는 서린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서린아, 내일부터 군 연습을 제대로 해야 해. 마을 잔치 때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거든. 무슨 역할이요? 이만섭과 네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진실을 구판에서 밝혀내는 거야. 신령의 입을 빌려서 말이지. 한은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서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만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에게는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한은주가 서린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야. 그날 밤 서린은 복잡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렸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을 큰 잔치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과연 이만섭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을 큰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린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구판에서 이만섭의 진실을 폭로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한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재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 네, 엄마. 준비됐어요. 서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송림당 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잔치 때는 온 마을이 함께 굿을 보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평소 한은주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호기심 때문인지 하나둘 나타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굿을 준비했습니다. 한은주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마을의 애군을 쫓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굿이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숨겨진 진실이라는 말에 다들 관심을 보였어요. 오후 2시쯤 이만섭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오늘 굿이 좀 특별하다고 하던데? 이만섭이 한은주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냥 마을을 위한 굿이에요. 별다른 건 없어요. 한은주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만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한은주가 모른 척했습니다. 서린은 두 사람의 긴장감이 느껴져서 가슴이 졸였어요. 이만섭이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 주변에 둘러앉았고 한은주와 서린이 제단 앞에 섰어요. 한은주가 먼저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서린도 작은 장구를 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신령님, 이 마을의 어둠을 걷어주시옵소서. 한은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굿이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한은주는 하얀 치마를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신이 내린 것처럼 몸을 흔들었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은주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평소와 전혀 다른 낮고 웅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마을에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하시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20년 전 무고한 사람을 해친 자가 있습니다. 하는 주가 계속 외쳤어요. 그 죄가 이제야 밝혀질 때가 왔다고 하시네요. 이만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을 지목한 게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서린이 이때 북을 더 세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미리 짠 신호였거든요. 신령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는 주가 소리쳤어요. 한춘호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춘호는 2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한춘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하는 주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이만섭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은주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하는 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춘호를 죽인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서린이 이때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신령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시선이 서린에게 집중되었어요.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섭,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서린이 이만섭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만섭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한춘호는 20년 전에 죽었어. 아니에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마을 외곽 오두막에서 살고 계셨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그 오두막 근처에서 누군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를 강에 빠뜨려 죽였어요. 서린이 계속 소리쳤어요. 이만섭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그때 하는 주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는 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만섭과 한춘호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춘호야,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야. 만섭아, 제발. 네 딸이 너무 많이 알았어. 가만둘 수 없다고. 녹음을 들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만섭의 목소리가 분명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이만섭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휴대폰으로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하는 주가 미리 준비한 가짜 녹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만섭은 그걸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이만섭, 이제 다 끝났어. 하는 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만섭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끝났다고?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은주야, 네가 뭘 안다고 생각하나? 이만섭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한춘호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하는 주가 당황했습니다. 한춘호를 죽인 건 이만섭이 하는 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너야, 은주야.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는 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그날 밤 한춘호와 만나서 이야기만 했어. 서린이를 포기하라고 설득했지. 이만섭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한춘호가 거부했고 나는 그냥 돌아왔어. 거짓말이에요. 서린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 후에 은주가 나타났거든. 이만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춘호와 싸우다가 실수로 강에 밀어 넣었지. 하는 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사고였어. 사고? 이만섭이 비웃었어요. 네가 직접 물속으로 밀어 넣었잖아. 서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를 죽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정말이에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는 주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설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은주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모든 게 끝난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 한은주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엄마, 설인이 달려가서 한은주를 안았어요. 설인아, 한은주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리고 한은주는 설인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고 구급차를 부르고 난리였습니다. 설인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어요. 진실을 밝혀냈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거였습니다. 이만섭은 그 틈을 타서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였습니다. 구판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은주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고 마을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설이는 속림당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재단 앞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이 이만섭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을 떠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버지를 죽인 걸까? 설인은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만섭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 했다는 것도 이만섭을 막으려 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설인은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기를 차근차근 읽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죽은 날의 일기가 2번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 펜으로, 다른 하나는 파란 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검은 펜으로 쓴 일기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오늘 춘호를 만났다. 이만섭이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춘호는 설인이를 지키기 위해 마을을 떠나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만섭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그리고 파란 펜으로 쓴 일기는 달랐어요. 춘호와 싸웠다. 그가 정말 설인이를 이만섭에게 넘기려 했다는 걸 알았다. 너무 화가 나서 밀었는데 그만 강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설인이를 지키려 했는데 이런 일이. 설인은 두 일기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인이 문을 열어보니 마을에 김씨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설인아,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김씨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진실을 알려줄게.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설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뜻일까요? 사실 나는 그날 밤 모든 걸 봤어. 김씨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보셨는데요? 네 아버지와 이만섭이 강가에서 만나는 걸 봤지. 그리고 네 어머니도 뒤따라오는 걸 봤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설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만섭이 네 아버지를 위협했어. 설인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그때 네 아버지가 거부했고 이만섭이 화를 내며 밀쳤어. 그럼 이만섭이 아니야. 이만섭이 밀친 건 맞지만 네 아버지는 넘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네 어머니가 나타났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요? 네 어머니가 이만섭과 네 아버지 사이에 끼어들었어. 그리고 이만섭에게 소리쳤지. 남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설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이만섭이 네 어머니를 밀쳤어. 네 어머니가 비틀거리다가 네 아버지와 부딪혔고 그 바람에 네 아버지가 강에 빠진 거야. 그럼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네 어머니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서리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이만섭도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부탁했거든. 네가 진실을 알면 상처받을까 봐서.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이만섭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결국 한춘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선악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제단 앞에 앉아 북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리는 자문해 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예전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박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서리나, 우리 손자가 아픈데 좀 봐줄 수 있어? 박할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엄마처럼 할 수 없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한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지난번 굿 때도 느꼈거든.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서린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기로 했어요. 박할머니의 손자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였는데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조용히 집중해 봤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가보세요. 맹장염 같아요. 서린이 말했어요. 박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병원에 갔는데 정말 맹장염이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서린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서린은 정식으로 송림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겠어요. 서린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만큼만 주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서린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돈보다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서린의 마음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린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서린이 하늘을 향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바람이 불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린아,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서린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실은 상처처럼 남았어요. 그래도 서린은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무당의 피를 나쁜 곳에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송림당의 북소리는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북소리가 되었습니다. 서린은 그 북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당의 피가 흐르는 자신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서린은 북을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잘 살게요. 제가 살아서 엄마가 사시는 거니까요. 하늘에서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